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최근에 홍콩 주식시장에서 소호 중국의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시나의 홍콩 주가 소식에 따르면 소호의 중국 주가는 35%가 넘게 상승을 해서 4위안을 돌파했습니다. 거래량이 4,755만 주로 굉장히 활발했죠. 이렇게 소호 중국의 주식이 상승하는 이유는 이 소호 중국이 미국 자본에게 넘어가는 빅딜이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모두 묶어서 팔려고 했던 소호 중국의 대주주 판스이 부부에 대해서 미국의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6위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거래액이 40억 달러고요. 이 거래는 몇 주 안으로 클로즈 될 거라고 하고 판스이 부부의 지분 64%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소호 중국이 완전히 민간회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개혁 개방을 추진해 오면서 줄곧 중국의 권력층과 함께 여러 가지 흑막에 가려진 그런 딜들을 해왔던 블랙스톤이 이런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 눈에서 볼 때에는 이번 소호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죠. 이 판스이 부부는 두 아들이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부 본인들도 외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아무튼 이들은 중국으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불확실한 중국의 상황을 생각해서 중국 내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의 안전자산을 취득해서 해외에서 생활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죠. 사실 근자에 들어서 이렇게 자본을 해외로 보내고 해외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경우도 본인은 해외에 이민 가서 살고 싶어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당국에서 못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소문이긴 하지만 마윈이 해외에 나가려면 가족들을 중국 내에 데려와야 되고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려면 마윈이 중국 내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해드렸듯이 중국 3위의 부동산 기업 헝다의 회장 쉬자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장 가려고 공항에 갔다가 출국을 저지당하기도 했다는 이야기죠. 모두 부자들이 해외 도피하지 않을까 이를 걱정하는 중국 당국의 조치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인들의 해외 도피는 최근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경제의 회귀, 소위 국진민트로 대표되는 이런 동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의 중국의 재벌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친 짱저민 통치 시대에 권력층과 유착이 돼서 돈을 벌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의 시진핑 그룹과는 그렇게 관계가 밀접하지가 않죠. 그리고 시진핑 그룹을 주도하는 태자방들은 이러한 민간 기업인들을 그렇게 호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고 이들 민간 기업을 사냥감 보듯이 하는 언행이 자주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재벌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그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를 반영한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어찌됐거나 많은 사람들이 공개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외환 보유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실은 상당한 외화가 그동안 줄곧 중국에서 빠져나갔다 이런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었고 이러한 외화의 유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중국의 지도층일 것이다 이런 추측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4조 달러에 달했던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이제 3조 달러로 1조 달러 정도가 줄어든 것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과 함께 정치적 리스크를 걱정한 중국의 지도층들의 자산이 밖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그동안 추측이나 소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여름에 중화권에 회자된 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중국의 정협위원이자 중국 재정학회 부회장인 자캉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웨이보에다가 한마디를 올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는 어디서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스위스은행 UBS에 100명의 중국 사람이 예치한 금액이 7조 8천억 위안에 달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스위스처럼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금융 실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자캉은 중국 내에서는 상당히 명망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 웨이보가 금방 전파가 됐죠. 자캉 본인은 사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올렸던 모양인데 그 반향이 작을 수가 없는 것이 우선 7조 8천억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크죠. 1조 달러가 넘는 돈이니까요. 게다가 그 규모는 중국의 국가 외환 보유고에서 없어진 1조 달러하고 규모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예금액이라고 친다면 1인당 평균
거의 10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달러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정도 현금이면 중국 최고의 재벌이라고 하는 마윈이나 텐센트의 마화통보다도 더 많은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들이 이만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자하캉은 아니 나도 그냥 들은 말을 전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버는 금방 삭제가 됐죠. 그리고 UBS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중국의 부호들에 대한 그런 리포트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다. 그리고 100명이 아니고 자기들이 중국의 부호라고 해서 분석했던 그 사람들은 373명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본질에 전혀 도움이 안 됐죠.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든 300 몇십 명이든 1000명이든 본질이 달라질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팩트체크에 나서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찾은 것은 2019년 4월에 UBS가 공개한 데이터 중에 100명의 중국인 예치 금액이 7조 8천억 위안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것을 발견을 했고요. 다만 여기에는 단지 그렇게 토막 정보가 나와 있을 뿐이고 출처라든가 기타 정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작년 3월 30일에 이미 중국의 한 사이트에 어떤 사람이 올린 글에 UBS의 중국 고객 중에 106명의 예금 합계가 7조 8천억 위안이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을 또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보들은 지금은 다 삭제되고 없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재벌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해지고 있는 중국의 재벌 탑10은 다음과 같습니다. 랭킹 10위의 왕레이가 932억 위안을 가지고 있죠. 굉장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대부분 주식 자산이죠. 현금이 아니죠. 이렇게 큰 현금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또 만일에 UBS가 얘기한 대로 373명이라고 치더라도 1인당 현금이 209억 위안이 되는 거죠. 이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안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업가들이 아니다라고 보고 아마도 정권 실세들의 비자금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정권에 유착이 돼서 이런 거래, 이권 프로젝트, 외화 반출 이런 것들을 도와온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스톤, 또 유명한 골드만삭스, 이런 미국 금융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의 지도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들과 여러 가지 이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죠. 어떤 의미로는 이만한 금액을 해외로 빼돌린 사람보다도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계속 밀착돼서 이 일을 도와준 사람들 쪽이 더 무서운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나 블랙스톤에 대해서는 이런 의혹이 있을 뿐이지 이들이 어떤 특정 이권에 개입했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시각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했을 때 골드만삭스의 CIO 출신인 문우신 장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대신해서 중국 고위층과 백 채널을 유지하는 역할인 모양이다 라고 관측을 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라는 그런 큰 장벽을 넘나들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을 쳐다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예전에 경험했던 한 일이 떠오릅니다. 그 시기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그때도 별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룽장에 있는 중국의 한 국유 에너지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중국의 큰 에너지 회사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상품만을 모아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업만을 모아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거기서 협력 기회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많은 시간과 정열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과 결부된 고위층들의 호감을 사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저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양반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머뭇머뭇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사, 당신도 눈치를 챘겠지만 이 일은
위에서 상층부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제3자가 개입할 수가 없소이다. 우리는 원래 오바마 측과의 협력을 도모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주변 인물과는 커넥션을 맺을 수가 없어서 조 바이든 측과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때 조 바이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 미국 부통령을 모르느냐, 조 바이든의 아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와 사업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의 수많은 실패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 일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물러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이권 사업을 하고 있으니 조사하라는 전화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았습니다. 또 민주당의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중국에 대해서 가장 유화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했을 때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결국 헌터 바이든과 협력을 했는지 그 결과는 모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던 그 양반 얼굴도 잘 생각이 안 나니까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런 식으로 미국의 고위공직자들에 접근하고 있다는 그것은 사실이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 대상이 조 바이든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일상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의심되듯이 수많은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러한 유혹을 받는 공직자들 본인이 이러한 유혹을 잘 뿌리치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한국에도 총선이 있는데 꼭 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선택되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